Built a new missile, bigger, faster and more powerful than anything they've made before. It's called the Hyunmoo-5, and it's more than just a missile, it's also a message. The missile's sheer scale explains why it has earned the nickname Monster Missile. 미사일 초강대국인 대한민국의 전략미사일 현무5가 드디어 우리 작전 부대에 실전 배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냥 배치된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해 말부터 야전부대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조용히 전력화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 이는 단순히 미사일 하나가 전력에 추가된 차원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판도 자체를 뒤집어 엎을 괴물이 우리 손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탄두 중량만 8톤, 낙하속도 마 10 이상, 이게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쉽게 말해 덤프트럭만한 쇳덩이를 우주 끝까지 올렸다가 음속의 10배라는 미친 속도로 땅바닥에 내리꽂는 겁니다. 지하 100m 깊이에 숨어있는 철근 콘크리트 벙커를 뚫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수준의 파괴력을 지닌 현무5는 현대전에서 그 유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위력을 자랑하죠. 벌써 실전 배치되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현무4가 배치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5를 배치하냐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4와 현무5는 완벽하게 기획된 세트 메뉴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2017년 당시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우리 발목을 잡고 있던 탄두 중량 제한이라는 족쇄가 풀리게 되었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족쇄가 풀리자마자 적당히 2톤급을 만들어서 간을 본 뒤 8톤급까지 꽉꽉 눌러 담아보자면서 동시에 개발 타임라인이 잡힌 것이죠. 2021년 현무4가 양산되고 불과 1년 만에 현무5의 개발 완성 및 발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4는 잽이고 5는 카운터 펀치인데, 이걸 동시에 준비했다는 게 역시 화력에 미친 나라답네요. 사실 지금 뉴스에서 현무5의 실전 배치를 했다는 소식이 나온다는 건 ADD가 이미 현무6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현무4와 5의 결정적인 차이는 단순히 탄두 중량뿐만 아니라 발사 방식에 있는데요. 현무4는 전통적인 한런치 방식을 사용합니다. 나름 탄두가 2톤 정도면 뭐 발사대가 불 좀 맞아도 버티니까요. 그러나 현무5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괴물은 탄두만 8톤이고 미사일 전체 무게는 36톤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거대한 쇳덩이를 엔진도 안 켜고 오로지 가스 압력만으로 공중 수십 미터 위로 던져버리는 콜드런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정도 무게를 가스 압력만으로 뛰어 올린다는 것은 발사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백 톤의 압력을 제어할 수 있는 고도의 소재 공학과 압력 제어 기술이 있다는 뜻이며, 이로 인해 현무5가 비교 대상 없는 지구상 유일한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러시아 야르스 ICBM도 40톤의 콜드런치인데 군할못이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러시아 야르스는 몸체 대부분이 연료통으로 고작 1톤에 달하는 탄두는 전체 무게의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묵직하게 잡혀 있으니까 공중에 띄우면 오뚜기처럼 중심 잡기가 쉬운 것이죠. 하지만 현무5는 전체 무게의 25%에 달하는 8톤짜리 탄두가 미사일 맨 꼭대기에 달려있습니다. 역대급 가분수 미사일을 가스 압력으로 공중에 띄우면 무거운 머리 때문에 미사일이 옆으로 획 기울어지거나 뒤집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0. 몇 초 사이에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고 휘청거리는 미사일의 자세를 수직으로 딱 세우는 자세 제어 소프트웨어 정밀도가 야르스와는 급이 다르다는 것이죠. 총 중량을 미는 힘은 엔진의 크기로 해결할 수 있는 공학의 영역이지만, 머리가 8톤이나 되는 가분수 미사일을 띄운 뒤 뒤집히지 않게 잡는 기술은 초고난도의 제어 영역입니다. 이러한 현무5의 등장은 지정학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침을 흘리고 있는 나라가 다름 아닌 바로 인도입니다. 뭐 인도가 핵도 있고 ICBM도 있는데 현무 미사일에 한국만큼 뽕에 취해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중국 때문이죠. 둘이 국경에서 심심하면 몽둥이 들고 배병전하며 싸우는데, 그렇다고 핵버튼을 눌러 다 공멸할 수도 없고, 이 진퇴양난의 답답한 상황에서 한국 현무5는 인도가 바라던 꿈의 아이템인 것이죠. 탄두 8톤짜리를 마 10으로 박아버리면 전술핵급 파괴력이 나오는데 방사능은 없습니다. 깔끔하죠. 또한 명분도 확실합니다. 그냥 재래식 미사일이니 국제 제재 없이 중국 벙커만 쏙쏙 골라 조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인도 커뮤니티나 전문가들이 우리도 한국 모델을 참고해서 인도형 현무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Our next story is from South Korea. They have built a new missile, bigger, faster and more powerful than anything they've made before. It's called the Hyunmoo-5. Locals call it the Monster Missile. Experts say it's a bunker buster. It's a weapon that can strike deep underground targets with pinpoint precision. And it's more than just a missile, it's also a message. Seoul wants to shift the balance of power in the region. After decades of relying on American protection, South Korea now wants to defend itself with homegrown firepower. The goal is clear: to match North Korea's missile buildup at a time when Kim Jong-un is testing more rockets than ever before. South Korea is building a new weapon. It's called Hyunmoo-5, but the locals have a different name for it. They call it the Monster Missile.
It's the biggest ballistic missile South Korea has ever made, and it signals a major change in the country's defense strategy. For decades, South Korea depended on the United States for protection, but rising tensions with North Korea have changed that. Seoul now wants to rely more on its own strength. So what is the Yanmu 5? It's a massive surface-to-surface missile. It weighs around 36 tons. That's roughly the weight of a heavy truck. It can carry a warhead weighing up to 8 tons. That makes it one of the most powerful non-nuclear missiles in the entire world. The Yanmu 5 is a bunker buster. That means it can hit underground targets. Targets like tunnels or bunkers where North Korea's leaders might hide during a war. It's around 16 meters long. It can be launched from a mobile vehicle. That makes it harder to track and easier to move. Its range varies. With a heavy warhead, it can travel around 600 kilometers. With a lighter one, it can go more than 5,000 kilometers. That puts all of North Korea and parts of China and Russia within range. The idea for this missile came years ago. In 2010, North Korea attacked the South twice. It sank the Cheonan warship. Then it shelled Yongpyong Island. 50 South Koreans were killed. Those attacks changed Seoul's thinking. South Korea realised it needed a stronger deterrent, but it doesn't have nuclear weapons. It relies on the US nuclear umbrella, a defence promise from Washington. So South Korea chose another path. If it couldn't build nuclear weapons, it would build the most powerful conventional ones instead. That's where Yanmu 5 comes in. At first, the project was restricted. US rules limited how large South Korean missiles could be. But in 2017, Donald Trump lifted those limits. That happened soon after North Korea tested a hydrogen bomb. With that approval, the Yanmu 5 development was accelerated. Now, South Korea plans to deploy the missile by the end of this year. Defence Minister Ahn Gyu-bak says the country must build a considerable number of them. His goal? To create what he calls a balance of terror. In simple terms, it means matching North Korea's threat with equal force. The missile also fits into South Korea's growing defence industry. The country now spends more than North Korea's entire GDP on its military every year. It ranks 5th in global military strength, and its arms exports are rising fast, especially after the war in Ukraine. At a recent arms fair in Seoul, President Lee promised even bigger defence spending. He wants South Korea to become the world's 4th largest defence exporter. But the big question remains, will the Yanmu 5 keep the peace or make tensions worse? North Korea has already shown off its own new missile, the Hwasong-20. It's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capable of reaching the US mainland. For South Korea, the Yanmu 5 is not just a weapon. It's a statement, a sign that the country is ready to defend itself, and that it no longer wants to rely only on allies. But in a region already tense with nuclear weapons and rival missiles, every new move adds more pressure. The monster missile may bring balance, or it may bring the next great tes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 powerful new weapon has joined South Korea's front line, and it is sending a clear, calculated message across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local reports, Seoul has now begun operational deployment of the Yanmu 5 ballistic missile, a weapon built for one mission above all others: to hunt and break through North Korea's deepest
and most heavily fortified bunkers. The missile's sheer scale explains why it has earned the nickname Monster Missile. It weighs about 36 tons and carries a warhead of up to 8 tons, making it one of the heaviest conventional strike missiles in the world. Engineers designed the Heinmu 5 to punch through layers of reinforced rock and concrete. The missile stretches roughly 16 meters in length and launches from mobile platforms, allowing South Korea to reposition it quickly in a crisis. Depending on how much weight it carries, the Heinmu 5 can strike targets from about 600 kilometers to over 3,000 kilometers away. With a lighter payload, analysts believe that it could even reach intermediate range distances. Though officials still classify it as a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its primary role targets deeply buried command centers and hardened shelters that North Korea's leadership might rely on during wartime. The roots of this weapon trace back to an incident in 2010, when a North Korean torpedo allegedly sank a South Korean warship, killing 46 sailors. Since then, Seoul accelerated its push for powerful conventional strike options. Bound by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unable to build nuclear arms, South Korea instead chose to invest in missiles that could deliver devastating force without crossing the nuclear threshold. They say that it would be highly effective against many underground facilities, particularly those used to store critical military assets. With this deployment, the Heinmu 5 is no longer a blueprint or a prototype. It is now on duty on the ground and it is ready. 실제로 중국은 티벳과 신장 지역, 특히 인도와 분쟁 중인 악사이친과 판공초 인근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거대한 지하 요새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아주 가관인데요. 단단한 화강암 산비탈을 깎아 대규모 터널을 뚫고 수직 샤프트를 박았는데 이건 단순한 벙커가 아니었습니다. 현대 정밀 유도 무기에 대응하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인 두더지 작전을 쓰는 거죠. 히말라야의 화강암은 워낙 단단해서 웬만한 미사일 충격은 다 흡수해버리고 샤프트 구조는 폭발 압력을 밖으로 빼내버리거든요. 심지어 중국은 이곳에 병력, 탄약, 지휘부는 물론 고체 연료 미사일을 숨겨두고 문 열고 쏙 나와서 미사일을 쏘고 다시 숨는 슈덴스쿠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사일로는 여기에 흠집도 못 내지만 현무5가 등장한다면 중국이 아무리 샤프트 구조로 압력을 분산하니 화강암이 단단하니 생쇼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하 10% 꽂히는 8톤짜리 신의 지팡이 앞에서는 만물이 평등해지죠. 현무5가 꽂히는 순간 중국이 공들여 만든 그 거대한 지하 아파트는 순식간에 출구 없는 지하 공동묘지로 변하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인도가 특히 부러워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바로 현무의 정밀도와 기동성인데요. 인도의 미사일은 핵전략 위주라 오차가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에 달합니다. 대충 그 동네에 떨어지면 다 죽으니까 정밀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현무5는 다릅니다. 택배 배송 수준인 1에서 5m 내외의 오차를 자랑하는데 5,000km를 날아가더라도 건물 창문 안으로 미사일을 집어넣는 수준이니 중국 국경지대의 좁은 터널 입구나 환기구를 정확히 때려야 하는 인도에게 아그니의 무식한 힘보다 현무의 정밀한 수수칼 같은 능력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인도의 발사 차량은 덩치가 커서 직선 도로만 다니는데 한국의 현무5 발사 차량은 18축 36륜 전축 조향 기술을 가졌습니다. 바퀴 36개가 제각각 움직여서 꽃게처럼 옆으로 가고 또 앞바퀴는 왼쪽으로 뒷바퀴는 오른쪽으로 크게 꺾으면 피부 턴도 가능합니다. 히말라야 같은 좁은 산길에서 거대 미사일을 싣고 요리조리 움직이며 언제든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국의 기술력, 인도가 지를 수밖에 없죠. 사실 현무5가 벙커버스터로 알려져 있지만 단순히 벙커버스터로만 평하기에는 현무가 지닌 독창성이 너무 돋보입니다. 우선 파괴력조차 항공기 투하용 벙커버스터랑은 비교하는 게 현무에게 미안할 정도인데요. 일반 벙커버스터가 콘크리트 6에서 10m를 뚫는다면 현무5는 지하 100m 이상을 뚫고 들어가 펑 터집니다. 그러므로 지진폭탄이나 인공지진 유발 병기라고 불러야 정확하죠. 운동에너지 공식을 대입해서 계산기를 돌려보면 질량 8톤에 속도 마하 10의 운동에너지는 약 462억 줄이 나옵니다. 땅에 충돌하는 힘만으로 TNT 11톤이 한 점에 박히는 수준이죠. 그리고 고성능 폭약, 폭발력까지 합쳐지면 단 한 발에 TNT 30톤급 위력이 나오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을 끝낸 전설의 지진폭탄 그랜드슬램이 6.5톤으로 현무5는 그 괴물의 5배의 위력을 압축한 것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TNT 30톤이 터지면 리터 규모 3.5급의 인공지진이 발생하는데요. 이 충격파가 안반을 타고 흐르며 벙커가 파괴되는 건 기본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적군도 충격파 때문에 장기가 다 터져나갑니다. 사실 입구를 정확히 조준해서 맞출 필요도 없는데 그냥 그 근처
근처에 박히면 집안 자체가 뒤집히면서 지하시설이 통째로 붕괴되는 것이죠. 이렇게 현무의 위력을 말하면 꼭 어디서 핵무새가 튀어나와 야 그래봤자 핵 한 방에 비하면 약하지 않냐 라고 단순 비교하곤 하는데요. 히로시마 원폭이 TNT 15,000톤급이었으니 뭐 수치상으로는 핵과 비교도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처맞는 말. 애초에 핵과 현무는 용도와 쓰임이 다르죠. 핵은 에너지가 사방으로 퍼지며 상당 부분이 공기 중으로 소실됩니다. 지표면을 깎아낼 수는 있지만 아주 깊은 지하 요새나 두꺼운 콘크리트 건물 내부는 의외로 안전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히로시마 폭발 당시에도 폭심지 근처에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생존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무5에게 오히려 콘크리트는 손쉬운 먹잇감과 다름없습니다. 8톤의 무게가 마하 10으로 꽂히는 운동에너지 밀도는 핵무기에 분산된 충격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좁은 면적에 집중되는데 콘크리트 인장 강도를 아득히 초월하여 그대로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터진 뒤 지진이 일어나니 콘크리트 건물 안에 숨는 것은 가정에선 안 될 일이 되는 것이죠. 지하 100m 지점을 파괴해야 한다면 상공에서 터지는 15,000톤 TNT 핵무기보다 현무5가 더 치명적입니다. 또한 전쟁의 목적이 단순히 파괴가 아니라 승리 후 통제라면 오히려 현무5는 핵 대비 더할 나위 없는 압도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는데요. 핵무기는 목표를 파괴해도 해당 지역이 수십 년간 방사능에 오염되어 우리 군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적의 지휘부를 잡아도 그곳을 점령할 수 없다면 반쪽짜리 승리죠. 반면 현무5는 적의 지하 사령부만 깨끗하게 방사능 없이 괴멸시킵니다. 타격 직후 우리 특수부대가 즉시 진입하여 적의 기밀 문서를 확보하거나 잔당을 소탕할 수 있죠. 한마디로 현무는 내가 싫어하는 놈 손가락만 분질러서 참교육하는 스나이퍼 건이고 핵은 그놈이랑 나랑 같은 동네 사니까 동네 전체에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르는 겁니다. 다 불태운다고 능사가 아니죠. 결국 현무5의 배치는 우리가 더 이상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적의 심장부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자주국방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우리를 건들면 지도부가 숨어있는 그 깊은 지하 벙커가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억제력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지만 싸워야 한다면 압도적으로 짓밟아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그것이 현무5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적 심장을 도려내고 나머지 몸을 취한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다. 최근 현대로템이 공개한 차세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미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과는 전혀 다른 컨셉의 가히 정신나간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초고난도의 기술이 집약된 그야말로 괴물 미사일이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현대전의 창이자 기존 전장의 판도를 뒤엎을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는 현존하는 모든 물리적 한계와 방어체계의 대응 속도를 동시에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하우 이상의 빠른 속도도 속도지만 비행할 때 미사일 주변 공기가 이온화되며 발생하는 플라즈마 현상은 전파를 차단하여 통신과 유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차세대 기술인 스크램제트 엔진은 마치 시속 100km로 달리는 태풍 속 차 안에서 성냥불을 켜고 그것을 꺼뜨리지 않은 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고난도 기술인데 한국은 이제 마하 10 속도와 사거리 2000km라는 경이로운 목표를 현실로 구현하고 있는데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손에서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속에 숨겨진 독창적인 기술적 해법과 반전들 오늘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흔히 현대로템은 K2 표전차나 KTX, GTX 같은 고속철도 차량의 제작사로 친숙하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의 최우선 파트너로 지난 30년 전부터 고체 및 액체 추진체 기술을 묵묵히 갈고 닦아온 에너지 제어의 숨은 강자로 통합니다. 1994년 국내 최초의 액체 로켓 엔진 연구를 할 수 있는 메탄 엔진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되어 2006년 국내 최초로 메탄 엔진 연소 시험에 성공하며 극초음속 비행의 핵심 선결 과제인 고
좋은 고압 연소 제어 노하우를 확실하게 추적해왔죠. 이후 2010년대 초부터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로템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차세대 추진체 개발의 최우선 파트너로 선정했는데, 이때부터 지난 15년간 현대로템은 ADD와 함께 램제트와 스트램제트 관련 실전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쌓아 올렸으며, 특히 한국형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 모델인 하이코어의 개발 주관사로 단숨에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자신감은 서울 국제항공우주 미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 2025 전시장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대다수 관람객들은 처음으로 공개될 K2PL 전차의 실물이 전시장 중앙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전차 대신 덕티드 램제트 엔진과 극초음속 이중모드 램제트 엔진, 그리고 우주발사체용 차세대 메탄 엔진을 배치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이 극초음속 추진기관과 비행체 통합 솔루션을 자사의 미래를 책임질 주력 사업으로 선정한 것을 의미하며, 또한 보유하고 있는 램제트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말해주는 사건이었죠. 지금 보시는 엔진은 덕티드 램제트 엔진입니다. KF-21 항공기의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에 적용되는 엔진으로서. 그럼 현대로템과 ADD가 공동 개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중모드 램제트 엔진입니다. 미국의 HACM이나 러시아의 지르콘과 같은 대부분의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마하5 이상의 고속에서만 작동하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 거대하고 무거운 고체로켓 부스터로 강제 가속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DMRJ는 이름 그대로 두 가지 모드를 자유자재로 오갑니다. 마하3에서 5의 저속 초음속 구간에서는 유입되는 공기를 암속으로 감속시켜 안정적으로 태우는 램제트 모드로 작동하고, 마하5를 넘어서는 극초음속 구간에 진입하면 공기를 감속하지 않고 초음속 상태 그대로 연료와 섞어 폭발시키는 램제트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데요. 말 그대로 듀얼인 것이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파의 위치를 연소실 내부에서 밀리초 단위로 제어하여 엔진이 꺼지는 불 꺼짐 현상을 막는 것이 기술의 핵심인데, 현대로템은 이를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이로 인해 미사일은 별도의 무거운 가속 엔진 없이도 넓은 속도 영역에서 추적의 추력을 유지하며 산소 탱크 없이 대기 중 산소를 빨아들이는 흡입식 연소 방식을 통해 연료 탑재량을 비약적으로 늘려 1000km라는 압도적인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연료의 선택인데요. 미국이나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연구 단계에서 연소 제어가 쉬운 수소 연료를 사용하지만, 반면 한국은 제어가 극도로 까다롭지만 에너지 밀도가 끝판왕 수준인 액체 탄화수소 연료를 선택해 실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액체 탄화수소는 같은 부피에 수소보다 월등히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어 미사일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가능케 하며, 또한 상온 보관이 가능해 별도의 극저온 냉각 장치 없이도 전투기나 군함의 VLS 또는 이동식 발사대에 실은 후 필요할 때 즉각 발사할 수 있다는 독보적인 실전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또한 액체 탄화수소는 차가운 연료로 엔진 벽면 내부의 미세한관으로 순환시켜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데, 현대로템은 그 열을 흡수한 연료가 고온 상태로 연소실에 뿜어지게 설계했습니다. 즉 연료도 쓰고 열도 식히고 일석이조의 기술적 쾌거를 이룬 것이죠. 하지만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진정으로 경악하며 이건 반칙이다 라고 외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구현된 엔진 제점화 기능과 시스키밍 결합인데요. 일반적인 로켓이나 미사일은 발사 후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타오르며 날아가는 것이 고작이지만, 한국형 HCM은 발사 후 고도 약 30km 성층권까지 상승한 뒤 엔진을 끄고 약 300km 이상의 거리를 오직 공기역학적 양력과 관성만으로 미끄러지듯 활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적의 조기경보 레이더나 사격 통제 컴퓨터는 미사일의 적외선 열 신호가 사라지고 속도가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감지하여 이를 격추됨, 연료 소진 혹은 추락 중인 잔해로 오판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격 우선순위 표적에서 제외되는 순간 적함과 치명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미사일은 잠자던 엔진을 다시 점화하게 되는데요. 이 점화의 순간 미사일은 단순한 가속을 넘어 공포스러운 변신을 시작합니다. 고고도에서 마하5로 활강하던 미사일이 급강하며 램제트가 아닌 스크램제트 엔진을 켜고 마하10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함과 동시에 해수면 불과 5m 위를 스치듯 비행하는 시스키밍 단계에 진입하게 되죠. 뭐 이렇게 말하면 야 하푼이나 해성과 같은 저가 미사일도 시스키밍 할 수 있는데 뭔 호들갑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공기 밀도와 속도입니다. 해수면 근처는 고고도보다 공기 밀도가 수백 배 높아 공기 저항이 벽처럼 느껴지는 곳인데요. 암속인 하푼과 해성이 아닌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10으로 뚫고 지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항력과 진동 그리고 열을 버티며 비행체를 제어해야 하는 극한의 기술입니다. 지구 공률 수평선 너머에서 마하10으로 덮쳐오는 이 괴물을 적함의 레이더가 발견했을 때 함정의 전투 체계가 표적을 식별하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적함 입장에서는 회피 기동은커녕 기도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형 선고와 같죠. 다 좋은데 그래서 기술이 진짜 있긴 한 걸까요? 여기서 한국과 중국의 클래스 차이가 나옵니다. 중국은 없는 기술도 있는 척 실제 성능보다 뻥튀기 된 스펙으로 입만 요란하게 떠들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이미 기술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보안을 위해 입을 닫고 있었을 뿐이죠.
그 증거가 바로 현대로템과 ADD가 만든 하이코어입니다. 세계 최초 듀얼모드 엔진 장착이라는 타이틀은 입으로 떠들어서 얻은 게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해낸 대한민국 극초음속 미사일의 현주소인데요. 2024년 6월 안흥시험장에서 비밀리에 비행시험이 진행된 하이코어의 결과는 목표치를 초과한 대성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단계 목표인 마하 5를 가볍게 넘어 최고속도 마하 6.2와 고도 23km 도달, 그리고 안정적인 램제트 스크램제트 모드 전환을 완벽하게 실증해냈습니다. 이러다 현대로템이 거의 KTS도 마하로 만들 기세예요. 마하 6.2는 설계 성능의 120%를 초과 달성한 수치로 대한민국 연구진의 극초음속 기술이 이미 세계 최정상급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이코어 시험을 통해 확보된 3건의 특허와 2건의 출원, 그리고 43건의 방대한 연구 보고서와 47건의 핵심 기술 자료들은 그 어느 우방국도 가르쳐주지 않는 한국만의 독자적 자산이 되었죠. 특히 출원된 열방어 소재 기술은 마하 10에서 발생하는 초고온 플라즈마와 마찰 연료부터 내부 전자 장비와 탄두를 보호하는 특수 세라믹 복합재 방패 기술로, 이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도 맞닿아 있는 전략 기술입니다. 또 다른 특허 연료 공급 시스템은 중력 가속도가 수시로 바뀌는 극초음속 기동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엔진의 연료를 정밀하게 재공급하여 엔진 재점화와 회피 기동을 가능케 하는 핵심 중의 핵심 기술이죠. 그리고 파이로 분리장치 기술 특허는 초기 가속을 담당한 로켓 부스터를 본체에서 떼어낼 때 폭발력을 이용해 단 0.01초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본체에 충격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분리하는 기술로, 이 기술이 없으면 미사일은 공중분해됩니다. 여기에 기술 등록된 단분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수만 번의 가상 실험을 통해 고속 비행 중 단분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이나 자세 제어 실패 확률을 0%에 가깝게 줄여주는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실제 비행 시험에서 마하 6.2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한국이 만든 무기 체계가 실전에서 카탈로그 스펙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뢰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 가변형 공기 흡입구와 초정밀 지능형 유도 제어, 그리고 종말 단계의 안전성 등 여전히 넘어야 할 험난한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이코어를 통해 이미 기술적 임계점을 넘었으며 설계 성능을 20%나 상회하는 성과를 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기술진의 천재적 능력과 무서운 집념을 보여줍니다. 현대로템과 ADD가 완성할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세계 무기 시장의 상식을 파괴하는 전술적 사기 수준의 성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마하 10의 속도로 1000km를 날아가며 적의 방공망을 조롱하듯 엔진을 껐다 켜는 변칙 기동을 수행하고, 마지막 순간 바다 위를 스치듯 침투해 적 항공모함이나 지휘부의 심장을 꿰뚫는 이 미사일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절대 보검이자 동북아 안보의 독보적인 게임 체인저이죠. 오늘의 한 줄 평, 마하 10의 사거리 1000km인데 듀얼모드 엔진이라 아씨발 게임 더럽게 하네. Paradigmet for moderne krigføring ændres. Årsagen til, at verden ser mod sørkoreanske Chunmoo, er den overvældende teknologiske ledelsen, som går langt utover ren ildkraft. Chunmoo er ikke længere bare et områdevåben. Med præcision, som neutraliserer mål flere 10 kilometer unna med et enkelt skud, repræsenterer dette den ultimate dødelige effektiviteten, verdens eneste hybride kassettesystem. Chunmoo kan frit kombinere ulike raketter og taktiske missiler på én platform. Fleksibiliteten til at vælge optimal ildkraft umiddelbart gør Chunmoo til det bedste systemet i verden. Langtrækkende kapacitet på op til 290 km sigter direkte mod fiendens hjerte. Kombinationen af kampvurderet data og avancerede styringssystemer kontrollerer alle variabler på slagmarken. Den mest komplette afskrækning, det sikreste valget. Stoltheden af verdensledende teknologi. Chunmoo. 지난 21일 노르웨이 정부가 한국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K239 천무를 차기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규모는 약 200억 노르웨이 크론에 하나로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하며 도입 수량은 24대에서 26대 규모로 알려져 있죠.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 계약을 넘어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는데요. 이미 폴란드와 290대의 초대형 계약을 맺은 것을 필두로 사우디아라비아, UAE에 이어 이번에 노르웨이 수주까지 성공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발사대와 탄약 생산 라인은 그야말로 풀가동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제조업의 핵심인 대량 생산 체제가 완성됨에 따라 부품 단가는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며, 이는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수주 경쟁에서도 압도적인 가격 우위와 후속 군수 지원 능력을 보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겠죠. 이처럼 세계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천무이지만 이번 노르웨이 입성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그 어느 국가보다 뚫기 어려운 난공 불락의 요새였으며 정치적 셈법과 보이지 않는 견제가 난무했던 전장이었는데요.
있는데요. 도대체 왜 북유럽의 콧대 높은 방산 강국이 결국 지구 반대편 한국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치열했던 과정과 반전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사실 노르웨이는 20년 넘게 포병 화력에 아물랑하며 방치해오던 국가였는데 근데 갑자기 왜 이 타이밍에 조 단위의 돈을 써서 장거리 축창을 대량으로 쇼핑했을까요? 바로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인해 노르웨이의 전략적 가치가 전방에서 후방의 핵심 기지로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도 메타가 완전히 바뀐 거죠. 과거 냉전 시절 노르웨이는 소련과 국경을 맞댄 최전선이었지만 이제는 핀란드와 스웨덴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접경지에서 1차 저지선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르웨이군의 역할은 직접적인 보병 교전보다는 후방의 안전한 위치에서 전방 국경인 핀란드와 스웨덴 지역으로 강력한 화력을 투사하여 아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정립되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기존에 쓰던 짤짤이 로켓으로는 핀란드 국경 근처까지 닿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 앞마당에 떨어질 판입니다. 여기서 천무의 필살기 CTM-290이 등판하게 되죠. 천무가 가진 290km 사거리에 전술 지대지 유도탄 CTM-290은 노르웨이 영토 깊숙한 곳에서 발사하더라도 전방 국경 근처의 적 지휘부, 보급로, 레이더 기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후방에서 안전하게 그러나 전방의 전환을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는 수단은 공군력을 제외하면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뿐이죠. 사실 노르웨이는 2021년부터 장거리 정밀 사격 시스템 프로그램을 본격화하며 미국의 M142 하이마스와 독일의 유로펄스를 저울질해왔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무기와 유럽의 결속을 상징하는 독일 무기 사이에서 한국의 천무가 승리한 요인은 성능은 물론 비용, 납기, 그리고 실전 적응성이라는 기준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이마스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지만 사실 노르웨이 입장에선 이게 계륵 끝 자체였습니다. 미국의 FMS 방식은 미 정부가 보증을 서는 대신 3-4%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구조이며 미국이 정해놓은 고비용의 교육 및 정비 체계를 강제로 도입해야 하므로 운용 유지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납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과 미 육군 소요로 인해 생산 라인이 이미 포화 상태인 하이마스는 지금 계약해도 2029년에나 초도 물량 인도가 가능했는데요. 게다가 하이마스는 미 공군 수속기 탑재를 위해 화력을 희생하며 경량화에 몰두한 체계라 이미 한국산 K9 제초포를 위한 중장비 인프라가 잘 갖춰진 노르웨이가 굳이 화력이 약한 경량 무기를 비싸게 그것도 늦게 도입할 이유가 없었죠. 독일 유로펄스는 제어만 놓고 보면 천무랑 동급이라고 우기는데 실상은 미완성품입니다. 이스라엘 엘빗의 기술을 독일 KNDS 차체에 얻는 건데 이게 나라가 여러 섞이다 보니 공급망 안전성이 꽝이라 전쟁 터졌을 때 부품 수급 꼬이면 그대로 고철되는 것이죠. 특히 노르웨이가 요구하는 사격 통제 시스템 통합과 나토 통신망 연동을 위해 별도의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노르웨이가 개발 분담금 명목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아니 물건 사는데 나보고 개발비까지 내라는 것이죠. 즉 이미 완성되어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기성품인 천무와는 출발선부터 달랐는데요. 성능 얘기 좀 더 해보자면 노르웨이가 천무를 보고 눈이 돌아간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동시투사력입니다. 천무는 설계부터가 미쳤죠. 포드가 2개라서 각각 따로 넣을 수 있는데요. 한쪽에는 239mm 유도탄 6발 쟁여놓고 근거리 짤짤이 준비하면서 다른 한쪽에는 290km짜리 CTM-290 대형 죽창 한 발 딱 박아놓고 대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 봐서 저기 보급로 보이네 하면 6발 긁어버리고 저긴 적 지휘부네 하면 바로 대형 미사일 날리는 것이죠. 이처럼 천무가 기술적으로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계약 성사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성능이 아닌 정치였는데요. 노르웨이 노동당과 중앙당을 위시한 중도좌파 연합은 전통적으로 유럽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시하며 유럽의 안보 결속력을 위해 유로펄스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업 과정에서 끊임없이 재검토를 요구하며 한국산 무기 도입을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이에 맞선 것은 바로 보수당과 녹색당이었는데요. 보수당은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안보 위기 앞에서 명분보다 신속성과 실전 능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맞섰죠. 특히 의회는 예산만 승인하고 기종 선정은 군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책임 분담론을 내세워 군부가 원하는 천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편 이번 천무의 승리가 더 짜릿한 숨겨진 이유도 있는데요. 예전 K2 표전차 때 노르웨이 기득권들이 부렸던 더티 플레이에 완벽하게 카운터를 쳤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전차 사업 당시 기갑 클럽이라는 노르웨이 군 관계자 사교 모임을 진짜 역대급 짓거리를 했는데요. 겉으로는 중립적인 척을 하면서 뒤로는 독일 레오파르트 로비 자금을 받아먹고 K2 표를 조직적으로 깠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K2 블랙팬서.no 라는 도메인을 지들이 먼저 낼름 먹어버린 뒤에 거기에 4년 전 K2 결함 기사 딱 하나만 걸어놓고 K2는 쓰레기다 라고 여론 조작을 하였죠. 반면에 독일 전차 사이트 도메인도 만들어서 역시 명품은 독일제라며 찬양 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클럽 회장이라는 놈이 독일 측 로비 대행하는 컨설팅 회사 고문으로 진짜 방산판 적폐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천무 사업에서는 하나가 학습 효과를 제대로 보여줬는데 또 도메인 가지고 장난질할까봐 이번에 하나가 아예 선수를 쳐버렸습니다. 천무.no 같은
같은 핵심 도메인들을 미리 싹 선점해서 악성 루머가 퍼질 구멍을 원천 봉쇄해버린 것이죠. 한화가 하나의 무기체계 플랫폼으로 전용 국가의 사이트를 만든 건 노르웨이 사업이 유일합니다. 천무 도입의 성공 이면에는 뼈아픈 전차 사업의 실패가 반면 교사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국방총장 에리크 크리스토퍼센은 혹한기 테스트와 화력 평가에서 한국의 K2표가 더 우수했음을 인정하며 만약 전차를 산다면 성능이 확실한 K2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었는데요.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국방총장의 권고를 무시하고 독일은 나토 내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파트너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레오파르트 2A7을 선택했습니다. 노르웨이 총리는 성능 차이보다 정치적 역학관계가 더 중요했음을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죠. 그렇게 도입한 독일 전차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 노르웨이군은 멘붕 상태입니다. 정치적 명분을 위해 선택한 독일산 전차는 현재 공급망 불균형과 인력 부족 문제로 인도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죠. 당초 노르웨이군은 독일이 약속한 2026년 인도를 철석같이 믿고 구형 전차를 모두 퇴역시켰는데 납길이 다가오자 독일이 말을 바꿔 2028년에야 초도 물량을 받을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니 진짜 심각한 전력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골 때리는 건 인도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 부분과 독일 측의 추가 사항 요구 등으로 인해 전체 사업비가 수천억 원 이상 증액될 위기에 처했다는 건데요. 독일 KNDS의 생산 지연으로 인해 인도가 1-2년 늦어질수록 그 사이 발생하는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분이 고스란히 노르웨이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더 싸고 더 좋고 더 빨리 오는 K2를 버린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죠. 결국 노르웨이는 레오파르트 전차 추가 도입 옵션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 예산을 전용하여 이번 천무 도입에 쏟아부었습니다. 반대파들이 정치질 하려고 하면 야 너 또 레오파르트 꼴라고 싶냐 한마디에 컷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죠. 흑표가 당했던 수모를 천무가 참교육으로 대갚아준 셈입니다. 사실 이번 천무 승리엔 숨은 공신이 있는데요. 바로 노르웨이 여군 누님들입니다. 노르웨이는 2016년부터 여성 징집제를 전면 시행하여 병역의 상당수가 여성인데요. 하지만 레오파르트 전차 도입 테스트 종료 후 실제 전차를 운용했던 승무원들의 피드백이 국방부와 의회에 보고되던 2022년 하반기 일선 여성 전차병들의 목소리가 언론과 군내부 보고서를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전차병들은 단순히 PC 문제가 아니라 전술적 생존성과 직결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레오파르트는 장전하다가 전투가 끝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는 최신형이어도 20kg이 넘는 탄을 좁은 차 내에서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장전해야 합니다. 여성 전차병들은 연속 사격 시 체력 소모가 너무 커서 나중에는 장전 속도가 현저히 늘어진다고 보고했죠. 이는 곧 사격률 저하로 이어져 실전에서 격파당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레오파르트의 일부 해치나 비상 레버는 성인 남성 기준의 악력과 근력을 요구했는데요. 테스트 과정에서 여성 대원들이 힘겹게 장비를 조작하였고 결국 비상 상황 대응 불가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죠. 이미 노르웨이 육군이 운용 중인 K9 비다르를 맛본 여성 병사들에게 너무나 차이가 나는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K9은 버튼 하나로 탄약고에서 탄을 꺼내 약실에 밀어넣고 발사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K2 전차 역시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죠. 체력과 상관없이 버튼만 누르면 흑표는 6초마다 한 발씩 쏘면서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발사 속도를 무한정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K9을 운용하며 한국 무기는 인체 공학적이고 승무원 편의성 구조라는 것을 경험한 일선 병사들에게 한국산 무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파트너였습니다. 또한 인구 550만의 노르웨이는 육군 병력이 8,500명 남짓해 한국 육군 1개 사단 인원보다도 적어 한 명 한 명이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즉 4명이 탑승해야 하는 독일 레오파르트와 달리 3명이면 충분한 K2 시스템은 인력을 25%나 절감해주죠. 전차 54대를 운용한다고 가정할 때 레오파르트는 216명의 숙련된 전차병이 필요하지만 K2는 162명이면 충분합니다. 전차병 1명을 아끼면 그 인원을 천무나 K9 비다르 같은 고화력 장비의 운용 인원으로 돌릴 수 있는데요. 상비군이 적은 국가일수록 1인당 화력 투사량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한국산 무기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긁어준 것이죠. 또한 최근 노르드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과 러시아 정찰선들의 수상한 움직임은 노르웨이로 하여금 자신들이 유럽의 유일한 에너지 생명줄이자 러시아의 제1타격 목표임을 자각하게 했는데요. 이처럼 안보가 발등에 불이 된 상황에서 5-6년 뒤에나 도착할 독일 무기를 기다리는 것은 자살행위나 같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산의 사막이라고 불릴 만큼 자국 우선주의와 유럽 결속력이 강한 북유럽에서 한국의 천무가 선택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승리입니다. 노르웨이 노동당이 외쳤던 유럽의 의리라는 거대한 성벽도 또 독일의 비열한 로비도 모두 한국 방산이 보여준 압도적인 납기 준수 능력, 실전 성능 앞에서 무너져 내렸죠. 콩스버그와 남모라는 세계 최정상 방산 회사를 보유한 노르웨이가 자국의 포병 체계를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로 통일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는 한국산 무기가 이제는 가성비를 넘어 대체 불가능한 표준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50여 년 전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 맨 땅에서 시작했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이제는 유럽의 가장 깊숙한 곳 그 차가운 설원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었습니다. 독일이 정치적 명분 뒤에 숨어서 배송 지연이라는 통수를 칠 때 한국은 버튼 하나로 장전 끝, 내일 로켓 배송 시작이라는 압도적 기술과 신뢰로 그들의 안보
안보 구멍을 메워줬으니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기적이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험인 것이죠. 노르웨이의 피오르드의 안가에 배치될 천무, 전세계 최고의 MLRS임을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결국 전쟁은 정치가 아니라 납기와 화력이 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